47조 원이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소스코드 하나를 안 넘겨서 중동 방산 시장이 통째로 증발할 위기라고 했습니다. 유튜브에는 초강경 대응이니 판매 철회니 하는 썸네일이 넘쳐났고 댓글창은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논란의 출발점을 추적해보니 기사의 출처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국제 매체 어디에서도 후속 보도가 없었고 당사국 정부는 전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47조 원이 진짜 위험했다면 세계가 이렇게 조용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슈코리아는 이 논란의 처음부터 끝까지 팩트와 해석을 철저히 분리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퍼지고 있는 보도는 근거가 부실한 단일 출처의 아랍권 외신을 국내 매체들이 확대 재생산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틀렸다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예, 틀렸는지 소스코드라는 단어가 방산협상에서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퍼즐을 하나씩 맞춰 나가겠습니다. 발단은 2026년 4월 7일이었습니다. 디펜스 아라비아라는 아랍권 방산 전문 매체에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사우디 아라비아와 UAE를 상대로 KF-21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핵심 소스코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국이 이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LIGNX1이 천궁이 미사일 수출 때도 과도한 기술 이전 요구에 부딪혀 계약 철회까지 경고했던 전례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바로 다음날 국내 한 매체가 이 기사를 번역해서 보도했고 순식간에 다른 채널로 퍼졌습니다. 70조 원짜리 시장이 한국의 고집 때문에 증발할 위기라는 프레임이 씌워졌죠. 유튜브에서는 자극적 제목과 썸네일이 조회수 수십만을 찍으며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파급력의 방산 뉴스라면 로이터, 제인스, 디펜스 뉴스 같은 국제 매체에서 후속 보도가 나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유사한 보도가 없었습니다. 출처는 한국 측 익명 소식통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누가 어느 기관에서 무슨 자격으로 말했는지 전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협상 시점도, 조건도, 당사자도 구체성이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한국 정부도 제조사 KAI도 당사국인 사우디와 UAE도 이 보도를 단 한 번도 공식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식 기록에 담긴 내용이 보도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공식 기록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2025년 4월 한국 공군과 UAE가 체결한 KF-21 협력 의향서가 있습니다. LOI라 불리는 이 문서에 명시된 협력 범주는 KF-21 훈련 참관, 공중 훈련 교류, 운용 부대 방문이었습니다. 소스코드라는 단어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에는 사우디 공군 사령관 투르키 빈 반다르 알사우드 장군이 KAI 본사를 직접 방문해서 KF-21과 양산시설을 시찰했습니다. 이때 논의된 안건은 정비 유지보수와 교육훈련 그리고 사우디 비전 2030과 연계한 산업협력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우디는 비전 2030 아래 국방 지출의 50% 이상을 자국 내에서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뒀는데요. 사우디 군사산업청 GMI 공식 발표 기준 2024년 말 실제 국산화율은 24.89%에 불과했습니다.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사우디가 진짜 원하는 것은 소스코드 원본이 아니라 자국 산업 기반을 키울 수 있는 파트너십이었던 것입니다. 2026년 2월에는 한국과 UAE가 350억 달러 규모의 방위산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47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로이터가 보도한 이 MOU에는 대공방어, 공군, 해군 분야가 폭넓게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 문서들 어디에서도 핵심 소스코드 이전 요구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일관되게 가리키는 방향은 산업 참여였습니다. 그런데 출처 불명의 익명 한마디가 이 모든 공식 기록을 소스코드라는 단어 하나로 덮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소스코드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단어 하나가 이토록 거대한 논란을 만들어낸 걸까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투기를 스마트폰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 가지 개념이 직관적으로 잡힙니다. 첫째, 소스코드입니다.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의 원본 설계도에 해당합니다. 이걸 손에 넣으면 같은 OS를 복제할 수 있고 보안 구조를 완전히 해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삼성도 이 코드를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둘째, 실행 코드입니다. 바이너리 코드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매일 쓰는 앱과 같습니다. 컴파일 과정을 거쳐 기계어로 변환된 실제 작동 코드여서 폰에 깔아 쓸 수는 있지만 내부 구조를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수출 전투기에 실리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 형태였습니다. 셋째, ICD입니다. 인터페이스 컨트롤 도큐먼트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충전기 규격표입니다. 이 단자에 이 핀을 꽂으면 5V가 흐른다는 설명서인 거죠. 새 가전제품을 사셨다고 집벽 안에 전기 배선도까지 요구하진 않잖아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해 두면 현재 보도가 왜 엉망인지 단번에 보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도는 기사와 영상들은 이 세 개념을 전부 뭉뚱그려 소스코드 한 단어로 퉁치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사우디와 UAE에 제안하는 것은 공동개발과 산업협력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가는 것은 설계 노하우와 기술 자료 공유, 기술 인력 훈련, 현지 조립 라인 구축, 파생형 공동개발권, MRO 체계 구축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소스코드 통제 이전은 여기에 원래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합작회사를 세우고 부품 공장을 짓고 정비사를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차의 ECU와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 원본까지 통째로 넘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죠. 지금 보도는 이 둘을 마구 뒤섞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설령 누군가 소스코드를 손에 넣더라도 정말로 쓸 수 있는 걸까요? 현대 전투기의 비행 제어와 무장 통제, 레이더 신호 처리 소프트웨어를 합치면 수백만에서 수천만 줄에 이릅니다. F-35만 봐도 기체 탑재 소프트웨어가 약 800만 줄이고 지상 정비 물류 시스템인 ALIS까지 더하면 2400만 줄을 넘겼습니다. 이걸 받아도 활용이 불가능한 이유가 5가지나 있습니다. 첫째는 하드웨어 유존성입니다. 소스코드는 특정 프로세서와 메모리 아키텍처에 맞춰 작성돼 있어서 하드웨어 설계 자료 없이는 컴파일조차 불가능합니다. 코드를 기계어로 변환하는 그 첫 관문부터 막혀버리는 겁니다. 둘째는 툴체인의 부재입니다. 소스코드를 실제로 구동하려면 수백 종의 전용 라이브러리와 컴파일러, 시뮬레이터, 테스트 장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이 개발 환경 자체가 수백억 원 규모의 자산인데요. 이것까지 통째로 넘겨줄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셋째는 설계 철학의 벽입니다. 코드가 왜 이 시점에 이 값을 반환하는지 이해하려면 원래 설계자들의 의도와 시스템 요구사항, 인증 기준이 전부 있어야 합니다. 넷째는 인증의 벽입니다. 전투기 소프트웨어는 항공 안전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단 한 줄만 수정해도 수천 건의 재시험과 수억 원의 비용이 뒤따릅니다. 인증 체계가 없는 쪽에서는 수정 자체가 원천 봉쇄됩니다. 다섯째는 인력의 벽입니다. 수백 명의 숙련 엔지니어가 수년간 매달려야 유지 개량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결국 소스코드를 받아봤자 읽을 수는 있어도 손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블랙박스를 열어서 부품을 구경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우디와 UAE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자국산 무장이나 장비를 전투기에 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자국산 공대지 미사일을,
UAE는 엣지 그룹사나 알타리크사의 정밀유도 폭탄을 KF-21에 통합하길 원했습니다. 알타리크는 UAE가 자체 개발한 전천후 주야간 정밀유도 무기 체계로 이미 실전에서 검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중 마지막인 ICD였습니다. 미사일과 전투기가 어떤 방식으로 통신하는지, 전력은 몇 볼트이고 데이터 형식은 무엇인지, 발사 프로토콜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규격 문서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소스코드 전체를 열어볼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독자 무장을 위해 소스코드가 통째로 필요하다는 주장은 현장의 실제와 동떨어진 오해였습니다. 이쯤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해외 사례들이 있습니다. 스웨덴이 브라질에 소스코드를 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4년 스웨덴이 브라질에 그리펜 전투기 36대를 약 45억 달러에 판매할 때 소스코드 접근권 제공이 대서특필됐습니다. 당시 브라질 공군 사령관 주니치 사이토 장군이 상원에서 직접 이 점을 강조하기도 했죠. 그런데 실체를 보면 브라질이 확보한 것은 자국 무기 통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정예 임무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이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브라질에서 첫 현지 조립 그리펜 2가 공개됐는데요. 브라질은 자국산 무장과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을 연동할 수 있게 됐지만 핵심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의 설계 권한은 여전히 스웨덴 사브사가 쥐고 있었습니다. 접근과 이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와 인도의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가 인도에 수-30 MKI를 판매하며 소스코드 접근권을 제공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브라모스 미사일 같은 자국산 무장 통합을 위한 부분적 접근이었습니다. 인도는 오늘날까지 핵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러시아 없이 단독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인도에 400억 달러 규모의 라팔 전투기 추가 도입을 논의하면서도 팔레스의 RBE 레이더와 스펙트라, 전자전 시스템의 소스코드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UAE조차 라팔 차기형인 F5의 공동 개발 투자에서 기술 제한을 이유로 철수해버렸습니다. 여기서 가짜뉴스의 구조적 출발점이 드러납니다. 영어 원문은 액세스, 즉 접근이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국내 일부 매체가 이를 트랜스퍼, 즉 이전으로 번역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단어 하나의 오역에서 의미가 완전히 뒤집혀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논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문제였습니다. 2009년 로이터 보도가 이 문제의 국제적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국은 F-35 공동 개발에 참여한 8개국이 끈질기게 요청했음에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는 절대 넘기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미 국방부 F-35 국제협력 담당 존 슈라이버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소스코드를 받지 못한다. 모든 파트너가 해당된다고요. 영국은 이 프로그램에 20억 달러를 투자한 최대 파트너였는데도 거절당했습니다. F-35 최대 138대 도입 계획 자체를 철회하겠다고 위협까지 했지만 미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방산의 표준 관행입니다. 한국만 유독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전투기를 만든 나라라면 누구든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스웨덴도, 러시아도 기술 협력은 하대 핵심 코드는 열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국만 까다롭게 군다는 식의 보도는 이 국제적 맥락을 통째로 빼먹은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걸까요? 사실 한국의 상황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구조적 족쇄가 있었습니다. KF-21에 탑재된 미국 지휘사의 F-414 엔진 때문인데요. 미국산 핵심 부품이 들어간 순간 전체 항공기가 미국의 국제무기거래 규정 ITAR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한국은 미국 국무부 승인 없이는 KF-21을 단 한 대도 수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가정이 아니었죠. 2015년 10월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에 T-50 훈련기 12대, 약 4억 달러 규모를 수출하려 했을 때 미국이 러시아로의 기술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거래를 차단한 실제 전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위로는 엔진 공급국 미국 앞에서 기술 수혜국이고 아래로는 중동 고객국 앞에서 기술 제공국이었습니다. 양쪽 관계 모두가 한국의 움직임을 동시에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카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인 항공기와 기본 문서는 제공하되 전투 운용 소프트웨어와 전자전 알고리즘,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ASA 레이더 소스 코드는 한국이 쥐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이미 KF-21용 ASA 레이더 40기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KF-21은 블록 단위로 성능이 올라가는 체계인데요. 블록 1은 공대공 전투 위주로 대당 약 8,300만 달러, 블록 2는 공대지와 공대함 능력이 추가돼 약 1억 1,200만 달러였습니다. 미래의 블록 3에는 내부 무장창 같은 스텔스 강화 기능이 들어갑니다. 현재 버전은 지금의 고객에게 제공하고 차세대 버전은 자국 전용으로 유보하는 전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KF-21은 또한 개방형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채택해서 구매국이 자체 무장과 센서를 비교적 수월하게 연동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 기준 국산화율은 65%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이 개방형 구조를 운용 독립성이라는 장점으로 마케팅하고 있었는데요. 이 덕분에 한국의 핵심 시스템을 넘기지 않아도 구매국이 자국 무기를 직접 연동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이 바로 한국이 참조하는 모델이었습니다. 라팔은 사프란의 M88 엔진으로 수출 자율성을 확보했고 인도, 이집트, 카타르, 그리스 등에 판매하면서도 탈레스의 RBE 레이더와 스펙트라, 전자전 시스템의 소스코드는 철저하게 통제해왔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KF-21 소스코드 논란은 검증되지 않은 단일 출처 외신이 국내에서 번역과 재가공을 거치며 실체 이상으로 부풀려진 사건이었습니다. 공식 문서 어디에서도 소스코드 이전 요구는 확인되지 않았고 중동 국가들의 실제 관심은 산업 참여와 무장 통합 인터페이스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소스코드를 지키는 것은 한국만의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20억 달러를 투자한 영국에게도, 프랑스는 4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앞둔 인도에게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지난 25년간 배운 것은 전투기를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익혀야 할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 자기 자신을 내주지 않으면서 전투기를 파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소스코드 유출이 아니라 검증 없는 정보가 여론을 뒤흔드는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